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 크리스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아베의 정권을 계승할 것이란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아베가 그랬듯 스가 총리는 벌써부터 한국의 심기를 건들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에게 방사능 유출 사고로 오염된 후쿠시마의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 재개를 압박하고 있는 건데요. 후쿠시마 수산물의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있으니 한국의 수입 금지 철회가 타당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들어줘야만 할까요? 정답은 땡! 아닙니다. 아무리 일본 정부가 끈질기게 우긴다 한들 우리 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절대로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없습니다. 하다못해 일본 정부가 100% 안전하다는 증빙 자료를 내밀어도 우리가 들어줄 필요가 없죠. 게다가 WTO 분쟁에서도 승소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도 한국의 수입 금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진 일본은 여론전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이에 일본의 지식인들은 지금처럼 한국과 척을 지지 말고 오히려 얼른 가까워져야 한다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베 정권을 계승하려는 스가 총리의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지식인들이 통찰하고 있는 일본은 어떤 상황인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오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한국은 적이 아니다.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지난 18일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저명한 학자와 변호사 총 110명이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아베 전 총리의 퇴진을 통해 모든 면에서 아베 정치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계속 악수를 둔 일본 외교도 전환이 요구되는 것 중 하나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과거의 유례가 없을 만큼 악화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 가급한 빠른 시일 내에 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해 양국 정상이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서로 성실히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대법원의 2018년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선 좌초 상태에서 벗어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대화를 위한 환경을 갖추기 위해선 일본 정부가 한국에 시행했던 수출 규제 조치를 먼저 철폐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또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예로 들며 일본 측은 과거 한때 한국 국민에게 식민지 지배로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렇게까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어필하는 데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안 일본은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서 80년대는 일본 기업의 시대, 재팬 넘버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잘 나갔습니다. 특히 소니의 워크맨, 코끼리 전기밥솥, 파나소닉 TV는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일본 가전의 히트작들인데요. 가전왕국이라는 명성까지 가져다준 효자 제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1979년 미국 하버드대 에즈라 보겔 교수는 Japan as number one, 세계 제1일본이라는 책을 통해 일본의 제조업을 칭송했고 일본의 경제는 곧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였는데요. 1980년대 일본은 주로 대형 컴퓨터용 고품질 D램을 생산했고 한때 세계 시장의 80%를 점유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게다가 1989년도에는 NEC, 히타치, 도시바가 세계 반도체 시장 매출 상위 3개사를 석권했고 1990년도에도 탑10 기업 중 6개가 일본 회사일 정도로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일본이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의 영광은 전략과 판단 미스로 퇴색됐고 결국 버블 경제 붕괴 후 바닥에 구멍 뚫린 듯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데요. 특히 기존 가전뿐 아니라 최근 스마트 가전 분야에서도 일본 제품들은 한국, 미국, 중국 제품에 밀려 고전 중이죠. 심지어 NEC와 히타치, 미쓰비시가 합작 설립했던 반도체 기업 엘피다는 2012년에 파산했고 5년 뒤 2017년엔 도시바가 경영난으로 플래시 메모리 사업부를 매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파나소닉은 반도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했죠. 이렇게 아무리 많은 특허와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했음에도 일본 기업들은 낮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까지 보였습니다.
이에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 기업들이 일본만의 자의식 과잉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라 지적했는데요. 단순히 경쟁사보다 고성능, 고품질만 추구하다가 고객에게 어필하지 않는 불필요한 기능과 고비용만 초래했다는 거죠. 그렇게 결국 일본의 장인 정신이란 것이 결국 완벽주의가 아닌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관성이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일본의 IT와 영화 산업에선 더욱 만연한 갈라파고스화, 즉 상품에 있어 자신들만의 표준을 고집하다 우물안 개구리처럼 고립되는 경향으로 더욱 뒤처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일본은 그나마 자신만만하던 치안력에서도 점점 한국보다 뒤처지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치안 순위 상위권에 속할 만큼 치안력이 좋은 것으로 유명하지만 야쿠자들의 총격 사건이 해마다 수십 건씩 일어나고 있죠. 일례로 2007년 12월 나가사키현 사세보의 수영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차별 총기 난사가 벌어졌고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불과 1년 전만 해도 일본은 거리에서 야쿠자가 자동소총을 난사하는 살인극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게다가 최근에는 일본에서 빈집 털이를 하다 붙잡힌 한국 남성이 경찰 수사에서 일본이 한국보다 털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남성은 한국엔 작은 골목에도 감시 카메라가 있고 주택가에도 일본 대도시 정도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 도둑질을 할 수가 없다고 진술했죠. 아사히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했고 이에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의 치안력마저도 한국보다 낮은 수준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치안력은 유명하죠. 세계 치안 순위 1위, OECD 기준 각종 평가 1위를 차지하며 당당히 대한민국의 위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한국 치안에 대해 놀라워하는데요. 네덜란드 출신 모델 스티브는 카페에서 노트북을 테이블에 둔 채 화장실에 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다며 극찬했습니다. 또한 네티즌은 술 취한 채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한국밖에 더 있겠느냐며 어깨를 들썩였죠. 또 삶의 질이나 생활비, 부동산 등의 순위를 매기는 해외 전문 사이트 넘비오는 2015년 세계 치안 순위 중간 결산에서 대한민국을 1위로 올려놓기도 했는데요. 당시 안전지수가 80%를 넘는 국가는 대한민국, 싱가포르, 카타르뿐이었습니다. 이 지수는 설문에 기반을 뒀었는데 범죄 수준, 자동차 절도, 종교 분쟁과 마약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됐었습니다. 이에 외국 네티즌들은 새벽에 칼이나 총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여서 부럽다. 미국의 치안 좋은 곳도 8시면 문을 다수 닫는다며 호평이 계속됐는데요. 한국인들은 당연시하게 여겨지던 치안이기에 외국인들이 극찬을 할 만큼 좋은지 잘 못 느끼지만 해외여행을 가면 너무나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해외 유명 관광지를 가면 당연히 24시간 카페나 새벽 늦게도 식당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자정이 될 무렵에는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의 밤은 언제나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일명 핫플레이스로 불리는 번화가에 나가면 24시간 카페는 물론 새벽 늦게까지도 여는 식당과 술집을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치안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우선 경찰의 밤낮 없는 국민에 대한 희생과 열정이 있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경찰분들 덕분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특유의 공동체 치안입니다. 치안은 경찰력만으로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성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들이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치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치안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적 특성에 맞는 소통하는 공동체 치안 전략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국은 특이하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웃사촌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즉 남의 일도 내 일처럼 나서는 정이 발달한 민족 정서로 모두와 함께 치안 유지에 발벗고 나서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치안력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치안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은 우리의 노하우와 기술들을 알려주면서 선한 영향력을 뿌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인 위기가 시작되었던 지난 4월 유엔 개발계획의 요청으로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소개하는 웹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세미나는 혁신적인 코로나19 대응,
한국의 구체적인 사례를 주제로 37개국 1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에 스테판 클링어빌 서울정책센터 소장은 많은 나라로부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방안을 함께 모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한국의 성공적 사례를 공유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국의 영향력은 과테말라까지 향합니다. 코이카는 지난해 수도 과테말라 시티에 경찰교육센터를 설립했고 현재는 코로나19 대응 경찰청 통합상황본부로 활용 중인데요. 과테말라는 중미에서 개인 보유 총기 수가 가장 많아 불안한 치안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런 치안을 개선하기 위해 코이카는 2014년부터 8년 계획으로 치안 강화를 위한 경찰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찰이 보유한 다양한 경험과 IT 기술을 지원해왔고 지난해 5월에는 과학수사 교육과 연구를 위한 경찰교육센터도 설립했죠. 이에 로니 에스피노자 경찰청 차장은 한국의 도움으로 과학수사기법 도입뿐만 아니라 경찰 행정 선진화도 추진돼 시민의 불안이 줄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에 우리 경찰들이 사용하는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정식으로 수출하게 됐는데 이는 향후 치안 한류 확산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수출의 시작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경찰청은 치안 한류 사업을 통해 경찰 각 분야 전문가를 아랍으로 파견해 2주간 치안 전문가 파견 교육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랍에미리트 경찰은 지문 및 혈흔 감식 기법을 교육받았고 올해 2월 한국경찰청의 지문 채취용 압축 분말 350개, 감식용 붓 100개 등 약 900만 원 상당의 지문 감식 장비 수출을 요청했습니다. 즉 한국 과학수사 장비의 우수성을 인정한 것이죠. 이처럼 한국은 K-팝을 잇는 K-캅으로 치안 한류를 전 세계에 퍼뜨리며 진정한 리더 국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현실에 안주하며 스스로 몰락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다른 나라나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훌륭한 치안이 밤을 빛나게 해줄 수 있음을 더욱 어필한다면 포스트 코로나에 다시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었을 때 한국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더 한국의 매력에 빠지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 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